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폭염하고 폭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벌어지는 또 수많은 기후 환경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반기성 K웨더 센터장님 모셔가지고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여름 장마가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장마가 지금 7월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 30년간 3번 정도밖에 없는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늦게 시작한 거는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일단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네. 예. 이제 최근에 들어올수록 이러한 그 현상들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대 이후의 장마를 보면은 거의 정상적인 장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늦장마, 그러니까 실제로 10년 동안에 평균보다 비가 더 많이 내렸던 해도 2회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강수량도 좀 줄어드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기억같이 엄청났었죠. 중부지방에 54일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강수량도 중부지방은 가장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가 정상성의 어떻게 종말이라는 얘기에 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어떤 이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로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상, 비정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된다? 완전히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처럼 느껴지는 이런 기후변화라는 것이죠. 결론은 비정상이어도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영향이 미칠까를. 예측은 하고 있죠. 이제 그런 하고요? 것들이 기후변화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지금 많은 기후학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내놓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우리는 또 사실 장마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날씨 중에 특이한 게 이게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가 또 그냥 금방 그쳤다가 이게 약간 열대지방의 스콜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원래 열대지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일단 이제 장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장마는 오늘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월 3일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해서 17일 정도 장마가 이어진 것이죠. 네. 역대 보면 이제 장마 기간으로 3번째 정도 짧은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 기간에 장마 같은 비가 별로 안 내렸습니다. 그렇죠. 특히 서울 약간 같은 마른 경우는 장마라 그러나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거의 마른 장마 형태였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에 한 98mm 정도 내렸는데 이 정도는 평년에 비해 보면 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내리지 않은 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나기가 좀 자주 내리고 그랬는데 좀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제 원래 5월 11일에 중국하고 일본 남부는 장마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때 시작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도 장마 아니냐. 5월에 비가 되게 많이 내렸어요. 네. 5월 강수량이 183mm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마 때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내렸단 말이죠. 5월에. 근데 우리나라는 장마는 아니었어요. 5월, 6월은. 우리나라는 상층으로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단이 불안정해서 매일 그 소나기가 내렸던 것이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소나기라는 것은 국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 강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중부지방 같은 경우도 한 183mm밖에 안 내렸고 장마 기간 동안에.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야 이거 기후 변화가 돼갖고 스콜성이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스콜성이라는 건 이제 대개 아열대 기후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스콜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제주도나 남해안은 아열대 기후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아열대 기후라고 안 하는 것이 겨울에 춥기 때문에 아열대 기후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마가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밀고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정상적 여름 기간은 이제 스콜성 소나기가 내립니다. 네. 혹시 요새 보시면 아직까지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오늘서부터 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을 받았는데 그럴 경우는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시원합니다. 근데 스콜은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스콜이 내려도 후텁지근하거든요. 네, 계속 후텁지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 밀고 올라와도 소나기 내리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소나기가 내려도 후텁지근한 거예요. 아주 시원해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뭐 이번 주는 내일서부터 소나기 예상은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간만 약해지면 소나기가 내리거든요. 그때는 여름 기간 동안은 스콜성 소나기가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찜통더위가 또 뭐 그 소나기가 내려도 시원하지도 않고 뭐 국지적으로 산발적으로 막 또 비 내렸다가 또 갑자기 쨍쨍해지고 이러면서 또 찜통더위는 굉장히 심하고 이런 것 같거든요. 이번 주도 지금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대야도 심해서 밤에 잠 못 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이러면은 우리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좀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왜 나오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올라오면은 그 성질 자체가 이제 고온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제는 기온도 문제지만 습도가 높아진다는 네네. 것이거든요. 지금보다. 불쾌지수 높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이제 불쾌지수라든가 혹은 지금 기상청에서는 폭염 기준을 이제 체감 온도를 가지고 폭염 발표를 합니다. 네. 특표를. 그러니까 이런 체감 온도가 상대 습도가 50%일 때를 제로로 보고 그다음에 상대 습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1도씩 체감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 상대 습도가 70%라고 한다면 서울도 35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이 오늘 서울 지역을 폭염 경보로 바꿨거든요. 네. 어제까지는 주의보였다가 폭염 경보로 바꾼 이유가 기온은 33도 예측을 했어요, 오늘. 그런데 이제 체감 온도는 35도 이상 될 거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은 폭염 경보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습도가 높아지면은 일단 그 밤이 돼도 기온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네. 습도가 아주 건조할 때는 밤에 복사능각이 심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데 여름철에 이제 습도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기온이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뭐 본격적으로 열대야가 발생한다고 봐야죠. 네. 뭐 서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정치적 현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열대야 같은 경우나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화가 된 곳이 기온이 좀 더 높아지는 이런 열섬 현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 도시화가 된 것 때문에. 네. 도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산업체라든가 자동차 뭐 운행이라든가 네. 혹은 이런 구조물들이 많이 이 태양빛을 받는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네네. 야외 이런 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낮에 뜨거워졌던 것이 밤에 복사열을 내놓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 서울 시내와 인근 경기도 뭐 야외 같은 거랑 거의 새벽의 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차이 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요즘 덥긴 더운데 이게 또 그러니까 재작년인가요? 2018년도? 그때보다는 덥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94년도하고 2018년도가 사실은 가장 더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때는 정말로 지금보다 더 많이 더웠나요? 저는 옛날 일을 까먹어서 그런지 지금도 더운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뭐 그거는 원래 이 기후에 대한 망각성이 제일 크다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뜨거운 기후를 당했어도 네.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참 뭐 2020년 같은 경우, 2018년 같은 경우 얼마 되지 않았어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 현재 뭐 기후를 보면 2018년이 가장 더웠던 해고요. 네. 두 번째가 1994년입니다. 이 2018년 같은 경우는 폭염 일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온을 갖고 있는데 33도 이상 일수가 전국 평균입니다. 네. 31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94년 같은 경우는 29.6일이었는데 네. 온열 질환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망했던 게 1994년이죠. 그때는 3,500명 이상 더워서 사망하신 네, 거군요. 온열 질환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의료 체계가 계속 업되고 그러면서 2018년은 저 사망하신 분은 한 48명 대폭 줄었는데 기온은 이제 2018년이 가장 높았죠. 근데 이런 두 여름 패턴에서 큰 차이가 뭐냐면은 1994년은 7월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네. 7월에 더웠다 8월에 들어서면서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많이 약화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7월이 엄청 더웠던 해가 1994년이고 2018년 같은 경우 7월보다는 오히려 8월이 굉장히 더웠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8월 초서부터 이제 저 홍천 같은 경우 41도 우리나라 기록 사상 최고죠. 네. 40도를 넘어간 게 그런 기온을 기록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 39.6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정도 기온이 앞으로
정말 올라가겠냐? 뭐 이제 머지않아 그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그렇군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올해는 저 2018년 기준보다는 약간 좀 낮은 네네. 그런 여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이제 러브니팅 스타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 상인동에 사는데요. 대구 안에서도 옆 동네는 비가 안 오는 현상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스콜 현상 같은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지역 안에서도 아주 또 작은 단위로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원님 같은 경우도 높은 건물에 있으니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비가 안 오는 곳이 딱 한눈에 보이더라.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여름철 소나기는 소 등을 가른다는 속담이 있죠. 소 등을 갈라요? 예, 그러니까 소의 등에 이쪽은 비가 오는데 이쪽은 비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국지적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이 이렇게 비구름이 아주 작게 형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작은 범위 내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같은 대구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콜 현상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스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열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걸 스콜이라고 하고 이런 건 또 그건 아직까지는 소나기라고 보는 거죠. 소나기. 네, 여름철 소나기. 네. 네. 자, 그러면은 근데 왜 이렇게 참 맞아? 예전에는 소나기가 그래도 좀 길게 내렸는데 이제는 소나기 자체도 되게 짧게 내리는 것 같다. 이런 질문도 좀 하셨어요.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얘기하시네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께서 네. 근데 이 소나기의 특성이라는 것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소나기는 없습니다. 원래 짧은 건 네, 짧습니다. 원래 네, 지속 네. 시간이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소나기가 내린다면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머물러 있거나 지나가는 형태일 것이고요. 네네. 대개 국지적으로 내리는 거는 거의 2, 30분 정도는 빠집니다. 에코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패턴은 많이 없고요. 특별히 이제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와서 좀 소나기가 내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다. 네, 그렇죠. 엄청 짧아졌어요, 되게. 그런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한 2, 30년 전에 비해서 비 오는 일수가 우리나라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물론 비 오는 양은 늘어나고 있지만 양은 늘어나는데 또 네. 일수는 줄어들어요. 네, 일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내리면 집중적으로 내리는 이런 형태를 바뀌고 있는데 소나기 같은 경우 이게 국지적으로 되게 불안정이 돼야만 만들어지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 불안정이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대구 지역 그쪽 분이 대구분이라고 하시면은 그쪽에서는 상당히 작은 지역에 잠깐 내리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보고요. 이번에 보면 충청 지역 쪽으로 주로 이 소나기가 좀 강하게 많이 내렸어요. 물론 전남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피해도 컸지만 그쪽에 이제 저는 가끔 일 때문에 내려가는데 대적 연구단지 네. 아주 소나기 맞아갖고 몇 번 곤혹스러운 걸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 상식으로는 2, 30분은 끝나 그리고 기다리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날씨라는 것이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심해질 겁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슈퍼컴퓨터도 사고 뭐 정말로 고급 인력들이 다 매달리는데도 날씨가 그렇게 통제가 어렵고 예견이 어렵나 봐요. 이게 만일 기후 변화가 없이 예전 같으면은 네. 예전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장비와 또 최고 인력들이 보충이 되다 네, 보니까 맞아요. 네. 정확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장비가 좋아지는 거에 비례를 해서 기후변화로 날씨도 그만큼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미국의 서부 지역에 엄청난 정말 극심한 살인적인 폭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게 왔는데 미국 국립기상청에서 그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기상은 미국과 일본이 가장 최고거든요. 예. 최고죠. 기술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거의 세계 유명한 기상학자들은 거의 그 나라 사람들이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예측하기 어렵고 그게 일어나고선 미 해양대기청에서 만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폭염이었다. 만년에 한 번. 왜냐하면 그 지역은 아시겠지만 미 서부 지역에서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는 더워요. 더운 지역인데 네. 그 이쪽으로 올라서 오리건이나 이제 워싱턴주나 시애틀이 있는 곳, 그다음에 그 이쪽으로 이제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죠. 캐나다의 밴쿠버라든가 이쪽 지역은 서해양성 기후를 받기 때문에 기온이 안 올라가요 여름에도. 그러니까 시애틀 같은 데도
에어컨을 가진 집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덥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20도, 25도밖에 안 되는 데서 45도, 50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죠. 그렇죠. 대비도 못하고. 근데 이것도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나무에 달린 체리가 그냥 그대로 불에 익어버리고 바닷가에서는 조개 수백만 마리가 열 때문에 입을 벌리고 그냥 죽어있더라. 이게 다 이산고온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연히 이산고온 때문이죠. 전혀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것이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었으면은 폐사되거나 그럴 방법밖에.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으니까 결국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것이고 열사병이 걸리는 건데, 열사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도 70% 이상의 치사율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캐나다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의료 수준이라든가 이런 재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렇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식량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16개월째 식량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식량 가격이. 이런 것들이 폭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호주의 뭐 한파라든가 뭐 저쪽 그 남미 쪽에 굉장히 많은 폭우라든가 또 저 중남미 쪽에 슈퍼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 뭐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도 폭염이라든가 또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쪽에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식량은 생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식량 감산과 두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네. 이건 모든 기후학자들이 다 얘기했던 것인데 이제 우리 앞에 탁 다가온 것이 이제 코로나19로 다가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우리가 더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식량인데, 사실은 지금 지구의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식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네. 결국 식량 문제는 조만간 머지않아서 엄청난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부자 나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쌀을 빼놓고 뭐 전부 다 수입인데 거의 전량. 뭐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갖고 만일 2010년처럼 식량 수출 갖다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량 안보 문제까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또 태풍 온다지 않습니까? 네네. 태풍이 얼마나 올까요? 지금 보면은 태풍이 발생하는 그 서태평양이나 북태평양 지역이 해수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6호 태풍이 이제 대만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7호 태풍이 베트남 앞바다에 있고요. 8호 태풍이 이제 아마 오늘 내일 발생을 해갖고 일본 남부로 지나갈 것 같은데, 일단 7월은 태풍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7월은 괜찮고 8월 정도서부터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최소한 이제는 또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간이 10월 초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이 이제 기간 길어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8월부터 10월 초 사이에 세계에서 한 4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받지 않겠나. 그렇게 많이 와요? 작년에는 4개였고요. 재작년에는 5개였습니다. 아이고 참네요. 정말 앞으로 기후변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결국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우리 사람들이다.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뭐 선진국일수록 좀 더 노력해서 전체 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결국 지금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것이 온실가스거든요. 근데 온실가스라는 것이 결국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 이제 지금 와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리 협약이라든가 이제 많은 어쨌든 기후 협약 같은 걸 하면서 선진국은 자 이제 지구가 위험해지니까 이런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도나 중국이나 이제 이런 저개발 국가라든가 후진 국가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지금 하도 이산화탄소 배출한 적도 없는데 피해는 사실은 가난한,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기후 정의가 없어요. 거기는 아주 정의가 정말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빌런들, 악당들, 기후 변화를 만들어낸 빌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선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 협약 때, 자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이런 기후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달러씩을 갖다가 내놓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송도에 있는 바로 녹색 기금입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돈을 안 낸다는 거죠. 현재.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거의 안 내다 보니까 네.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뭐 기후변화를 반대하는 분이다 보니까 안 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예를 들어서 인구도 많고 상당한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인도라든가 중국. 브라질이라든가 이제 중국은 그래도 말로는 뭐 보면은 배출 줄이지는 않는데 말로는 그래도 시진핑이가 자기들이 세계 지도국이 되겠다 하면서 자기들도 이산화탄소 줄이고 탄소 중립하겠다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 보면은 대기 오염물질을 굉장히 아직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고 네. 여기 비해서 이제 인도나 브라질 같이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는 먹고 살려면 네네. 산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방법이니까 먹고 사는 게 화석연료를 중요하죠. 이용하는 네.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아이고 오늘 뭐 역시나 날씨만큼 관심도 뜨겁고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회사원 수스님 캐나다에서 열돔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독일은 홍수 피해가 극심하다고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배운 지구 온난화가 실감이 나네요. 이런 얘기 하셨고 문화교수님 기후 변화는 현실이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러브니팅스타님 지구가 아픈 거죠. 이런 얘기 하셨고요. 오늘 정말로 그 전문가님과 함께 심도 있는 대담 감사했다는 그런 또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